네, 저는 뉴욕에 있는 하나님 교회 목사로 있는 김은재입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뉴욕 태스크포스에 속해 있었고요. 전국 행사가 있을 때 조금 관여를 해서 전국 네트워크 사무총장도 했지만 이름만 이제 실제로 하는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설교로 이미 다 했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지금 또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이 교회는 왜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이게 부정적인 뜻일까 긍정적인 뜻일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민자 보호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민자 보호교회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Sanctuary Church라고 하는데, Sanctuary라는 말은 원래 그 라틴의 Sanctus, 거룩이라는 말에서 거룩한 곳에서 Sanctuary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난처라는 의미로 사용을 되었죠. 그것을 구원의 뿌리 있는 재단으로부터 어원적으로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저는 좀 언어 유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산, 강, 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산은 우리나라 말에 매라는 말이 있었고 가람이라는 말이 강이라는 뜻으로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도 한자로 매에서 산으로 바뀌고 가람에서 강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바다는 그냥 바다였습니다. 심지어는 동해 뒤에 바다, 황해 바다 이렇게 바다를 씁니다. 그래서 왜 산과 강은 우리말을 잃어버렸는데 바다는 순 우리말을 쓸까?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는 거죠. 바다 해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의미가 우리나라 바다 속에 있습니다. 들이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 받아들입니다. 오염된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심지어는 똥물이든 다 받아들인다. 구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바다가 너무 좋아서 바다 해자를 버리고 바다를 취한 것 같습니다. Sanctuary라는 말이 원래 성소라는 뜻이죠.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 있는 곳. 그런데 이 예배 처소인 성소가 사람들에게 피난처 구실을 합니다. 결국 성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피난처가 아닐까 해서 이민자 보호교회는 성소가 피난처 되게 하는 곳, 말장난을 하면 생츄어리가 생츄어리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정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도 써놓았습니다만, 어려움, 특히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교회를, 생츄어리를 임시 처소로 내주어 추방을 모면하도록 교회가 피난처, 생츄어리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좁게 말할 수 있고요. 이걸 좀 광의적으로 넓게 보면 이민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동참하고 돕는 것을 교회가 중요한 선교적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직접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불의한 이민법 조항들을 바꾸는데 취하는 모든 활동들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민자 보호교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바른 방향성으로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분이 앞에서 언급했지만 국가의 법질서 내지는 공권력과 조금 맞선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국가에 반항하는 것 아닌가, 혹은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왜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가, 이 말을 부정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한자만 넣으면 됩니다. 교회가 왜 꼭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가? 왜 교회가 꼭 이걸 해야 되지? 이런 공권력과 국가의 법질서와 부딪히는 자리에 교회가 과연 서야 되는가? 결국 이민자 보호교회의 성서적인 의미는 이 질문에 대한 다른 답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보호교회는 왜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가, 이 질문을 조금 더 풀어가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요, 신약 성서에서도 보면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요즘으로 보면 가장 약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약자를 돌볼 책임과 신성한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세 번째 해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레위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11조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것의 용도가 세 번째 해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거는 종교적 의무였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어떤 때 읽어지고 참 놀랐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BC 8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해가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는 그 지경의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공동체는 심판의 대상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를 넘어서서 심판받는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 10장 1절부터 4절에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세 번역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면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심판의 대상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감히 섬기지 않습니다. 아니 왜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이 사회에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았다고? 그게 심판의 대상까지 되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대못을 받듯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미크로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약자를 말합니다. 구약의 표현을 하면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이민법이 이 척박한 이 시대에 이민법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약자, 작은 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작은 자, 약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쪽에 염소로 비유되는 그 그룹들은 심판받을 대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 섬기지 않았습니까? 할 때 44절에서 똑같이 그걸 뒤집어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가장 작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미크론이라는 그룹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약자를 돌보지 않은 것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질문에 대하여 임박음을 확실하게 합니다. 나한테 안 보잖아.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결국 너희들은 정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문제자들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왜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가? 이 질문은 오늘 이 심포지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간혹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글 중에 이런 글들을 읽습니다. 왜 우리 보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 잘못 말하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밝힌다. 이게 뭐냐? 소금이 소금다우냐 답지 않느냐의 문제지 소금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빛다우냐 빛답지 않느냐지 빛 되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일염을 먹으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지역에는 천일염이 아니고 암염을 먹습니다. 이 무기질이 더 많은 암염들은 보관을 잘못하면 소금 성분이 날아가서 이게 돌 맛이 나요. 그런데 이걸 언제 쓰느냐? 대리석 청소할 때 써요. 그래서 대리석 닦을 때 그걸 우리 옛날에 유리그릇 흙 넣어서 닦듯이 그걸 닦으면 과거에 정말 귀중했던 소금이 땅바닥에 사람들 지나가는데 밟힌다. 로마 군인들 월급을 소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월급이 샐러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영어 잘 못할 때는 미국 사람들이 매일 샐러리를 먹으니까 그래서 샐러리가 월급인다 했는데 살라라스 라틴어로 소금이잖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돈으로 지급하던 그 월급이 어떤 귀중한 것이 땅에 밟힌대요. 무엇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기능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뭐 저래? 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에는 교회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피난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난처를 잘할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걸로 끝내고 뒤에 변호사님들에게 어떻게를 들어야 돼? 결국 저는 왜 피난처가 돼야 되느냐가 아니라 질문을 이렇게 바꾸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피난처 얘기를 떠올리다 보니까 하나의 미랄이 죽느냐 안 죽느냐, 다른 말로 희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거냐, 작은 자를 위하여 주님과 동일시하면 그들을 섬기는 진정한 교회인 피난처 교회가 될 거냐. 희생에 관한 문제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을 왜 해야 할까? 어떤 때는 희생을 하다 보면 이거 정말 값어치 있나? 약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희생해야 되는 가치가 있나? 이런 질문을 나올 때 저는 늘 스위스를 떠올립니다. 스위스 루체른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이 있습니다. 사자가 막 칼 맞고 창 찔려갖고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 공원 벽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왜 저걸 조각해놨을까 찾아보았더니만 200년 전에만 해도 가난했던 스위스가 지금 유럽에 사는 사람들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5곳 중에 한 곳으로 꼽을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된 것은 바로 786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상징해서 빈사의 사자상을 거기 그려놨답니다. 이 786명이 누구냐면요, 스위스 혁명입니다. 스위스가 워낙 가난해서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젊은이들이 나가서 목숨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집에 보내줘야 아버지들이 치즈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놀고 있었단 말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왕을 지키던 수비대 프랑스 부대도 다 도망갔어요. 루이 16세와 마리와 앙타와네트가 레스라이 궁으로 도망을 갔어요. 시민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몇 마리 왔습니다. 그때 그것을 막았던 사람은 프랑스 군인이 아니고 스위스 용병 782명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민군이 기회를 줬어요. 너희들 가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괜히 여기 껴서 들지 말고 가라. 그때 한 사람의 대장을 중심으로 786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대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면 우리는 살 수 있지만 저 가난한 나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은 다 죽는다. 우리가 여기서 로얄티를 잃어버리고 도망가면 그 누구도 앞으로 스위스 용병을 쓰지 않는다. 죽든 살든 끝까지 방전하자.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살았다고 하는데 그 군인도 결국 이 사건을 증언하고 출국합니다. 이 786명의 죽음이 결국 스위스를 바꾸었습니다. 아들들이 벌어온 목숨값으로 와인이나 마시고 치즈를 먹던 그 아저씨들이 산을 개간하고, 그리고 나중에 철도가 들어오니 철도를 놓고 산업철도를 쓰다가 관광철도를 놓아서 지금 스위스가 된 겁니다. 786명이 남의 궁전 앞에서 총 맞아 죽고 짝탕에 찔려 죽은 것이 개죽음 같은데 그 희생이 나라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민자 교회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이거 효과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하나의 미랄이 썩어 죽으면 장차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냥 죽으렵니다. 왜 교회가 이민자 보호교회를 해야 하나? 이건 다른 말로 교회가 왜 희생해야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희생의 자리 외면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원영 선생님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피난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자보호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피난처 되기 위한 한 가지 사업, 우리 박인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원재 목사님께서 훌륭하게 발표해 주신 이민자보호교회의 성서적 의미의 연장선에서 우리 이민자보호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만나와 매출하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만나와 매출하기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일용한 양식입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피난처뿐만 아니라 일용한 양식도 제공하고자 만나와 매출하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은 한양마켓 사장님께서 뉴욕 이민자보호교회 위원장이신 조은태 목사님이 중앙일보에 쓴 이보교 컬럼을 읽으시고 감동이 되어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후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PPT 나오신 사진을 보신 것 같이 바구니 안에는 쌀과 라면, 통조를 비롯한 식료품으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보호교회 각 교회 안에 놓아둡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2차적으로는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도 이 양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장동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오시면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보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구니 안에 있는 양식들을 다 가져가도 늘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조교회는 현재 6개의 교회에 유조의 동산교회, 참된교회, 산돌교회, 수영교회, 소망교회, 사방주교회에서 올 2번에 걸쳐서 한양마켓에서 신품을 수령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주지장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도와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역을 진행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만나와 매체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자보호교회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하려다 보니까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잘 할 수 있나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변호사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우리 한 분 소개합니다. 현보영 변호사님 나오셔서 미국 내의 인종차별의 역사와 미국 법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른데 또한 제가 말이 굉장히 길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제가 항상 너무너무 말을 길게 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빨라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양해 미리 부탁드리고요. 전 미국에 온 지 22년 됐는데 처음에 미국에 와서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여자는 뭐 이러면 안 돼, 남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말들을 엄청 많이 듣고 보수적인 집에서 컸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런 말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자가 상관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학 와서 딱 학위만 따갖고 한국 가려고 왔는데 살아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한 1년만 더 있다 가자, 1년만 더 있다 가자 까지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너무 처음엔 좋았던 이 나라가 한 해 한 5년, 6년, 7년, 8년 넘어가면서 이제 귀가 트이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뭐 그냥 대충 뭐 나라락 하고 얘기하면 그 중에 누가 갔다 먹었다 이 정도만 알아듣다가 이제 좀 오래되니까 뉘앙스도 알아듣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기분 나쁜 상황들이 자꾸 생겨요. 이게 여자라고는 아닌데 한국에서 제가 메인스트림의 뭐 대학까지 나온 여자 입장에서는 당해보지 않았던 느낌들, 이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한 10년 넘을 때까지. 근데 쭉 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이게 내가 말로만 듣던 인종차별이구나. 내가 인종차별을 받아?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처음에 인종차별이라는 거를 책에서 본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책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그 인종차별의 역사가 흑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부색이 나처럼 헛구무리한 이런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들이 법과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이 됐던 나라고 현재도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커뮤니티가 흑인들처럼 단결을 해서 이런 걸 뭉쳐 나가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가 쭉 생각을 해봤더니 저 같은 1세들은 이게 차별인지도 모르고 당해요. 뉘앙스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차별인지 모르고 그냥 땡큐 하고 그냥 이상한데 뭔지 모르겠는데 하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다 많고 이제 2세 아이들은 부모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부모들이 저렇게 대응을 하는 거 보고 또 학교를 다닐 때는 차별이라는 거를 거의 학교에서는 워낙 그 교사들이 제대로 하니까 별로 못 느껴요. 그러다가 학교 졸업하고 30이 넘어가서 직장에서 이제 1차 탈락이 일어나는 때가 대개 30대 초반 중반이잖아요. 그 정도 돼서야 내가 이 사회에서 지금 정당한 대접을 못 받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음 슬라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쭉 법을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게 있구나. 그래서 어떤 법이 어떻게 인간을 차별하는가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오늘은 이민법 관련된 거, 이민 관련된 얘기만 하겠습니다. 법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법이 있어요. 근데 다들 들어와도 되는데 한국 사람은 안 돼, 중국 사람은 안 돼, 또 아시아인은 안 돼. 이렇게 차별을 하는 법들이 심지어는 1840년대부터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 쿼타 중국 사람은 EB5 하면은 7년 걸리고 장 변호사님 여기 전문이신데 10년 걸리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은 3년 걸리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국가별 쿼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정하냐? 그냥 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런 쿼터 제도가 이민법이 처음 시작이 되기 시작했던 19세기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양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어서 100년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들어온 다음에 인간을 차별하는 법들은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따로 설명을 안 해도. 그리고 또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이 있고 또 이 법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를 나눠보면 명백히 차별하는 법들이 있고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이지만 시행 결과가 차별적인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명백히 차별인 법은 참 드물어요. 드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이런 법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명백히 차별인 법이 뭐냐면 중동 7개국 국가 출신들은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북한을 2001년 이후로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분들은 한국 국적이라도 반드시 이민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입국 자체를 구별하면서 동시에 명백하게 국적이나 그 사람 출신 성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하는 법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 그런 그럴듯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차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이게 어떤 차별인지 어떤 법인지 잘 구별을 못하면 그냥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이지만 시의 결과가 차별적인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네일 가게가 몇 년 전에 아주 그냥 크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뭐 케미칼이 그 노동자들의 건강에 나쁘고 또 임금 제대로 잘 안 주고 오버타임도 안 주고 그러니까 노동권 향상을 위해서 이런 법들을 새로 제약해야 되고 네일 살롱 전수조사를 하고 주지사가 나와서 난리를 피우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사실은 그 시행 전체가.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정도 케미칼을 사용하는 비즈니스가 네일밖에 없나? 생각해보시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네일 가게만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안에 그래? 레스토랑에는 그렇게 많은 불법 히스패닉들이 버스보이로 설거지하는 직종에 있는데 어디 레스토랑을 전체 레이드 나가갖고 막 잡았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네일 살롱들은 뭐 전수조사를 해서 뭐 불법 체류 신분증 검사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이상하다. 이런 좀 생각을 하시고서 이 주변을 돌아보시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다음 거 제가 말을 막 하니까 쭉쭉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이제 미국 역사상 굉장히 많은데 그 첫 번째 시작은 미국 헌법 1790년에 이제 발효가 되는 미국 헌법 레티피케이션이 그 정도에 됐거든요. 헌법에 처음에 미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시티즌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거에 이어서 그거를 헌법을 일반 법으로 규정하는 규약법이라는 게 생겨요. 1790년인데 거기에 명백하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white person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국인이건 흑인이건 백인이 아니면 미국 시민이 될 수가 국민이 될 수가 없었던 법이에요. 그게 거의 80년 이상이 지속이 되다가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 민권법이 처음으로 생기거든요. 흑인들이 이제 노예 해방이 됐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걸 법제화하는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흑인은 시민으로 받아주기로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일어난 거잖아요. 정치를 통해 전쟁을 통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릴 때 규약법에 첫 번째 생긴 규약법에 백인만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었으면 법을 바꾸면서 백인이 아니어도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남북전쟁 후에 나온 첫 번째 개정안에 아프리칸 출신의 사람은 미국인으로 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말은 백인은 되고 아프리카 출신은 되고 너무 명백하게 그러면 아시안, 중동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국 국민이 될 수 없다고 돌려가게 하는 식으로 해서 법이 바뀌면서 아시아는 미국 국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국민이 되고만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이 투표권이 있고 없고잖아요. 투표권이 없으면 정치인들한테 대접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한 나라에서. 근데 투표권이 없는 그냥 체류자로만 머물게 되니까 아시안들의 너무 빨리 나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처음에 홈스테이까지
미국 헌법 개정 때부터 아시안을 차별하는 법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차별적인 법이 아시안을 차별하는 법들 예를 몇 개밖에 지금 보여드리겠어요. 첫 번째 이제 1862년에 미국 서부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동부에서 서부까지 땅이 다 빈 땅이었었잖아요. 그래갖고 양쪽 해안가는 백인들이 와서 좀 정착을 하고 살았지만 중간이 비었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2년 이상 살기만 하면 땅을 가져라 하고 뭐 그런 법이 나와요. 그게 홈스테드 법이라는 건데 굉장한 특혜예요. 국가 전체를 개발하면서 니네가 아무데나 가서 개발하면 이 땅이 알아고 허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에 아시아는 안 돼요. 아시아는 해당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이나 자유흑인들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막 빈 땅에 가서 우리 그 옛날에 초원의 빛 이런 드라마 보면 마차 타고 가갖고 가족이 다 땅을 두고 살잖아요. 그런 것 자체에서 우리는 뺀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했는데 19세기 중반에요. 그 사람들이 온 이유가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도를 지으러 왔어요. 그 싼 노동력으로. 그러면 철도를 지으러 와갖고 이 사람들이 이런 법에 우리가 해당이 됐었으면 지금 똑같은 상황. 한국에서 미국에 왔는데 어디 알라스카 가서 5년만 살면 영주권도 주고 땅도 한 5천 평 정도 준다.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근데 그런 법을 시행을 하면서 한국 사람만 해당이 안 되는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철도 건설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법의 혜택을 못 받고 계속 노동자로 살게 돼요. 이런 것도 차별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다음이요. 그래서 1870년에 이때는 언제냐면 이태리가 통일이고 처음으로 통일이 저때쯤 되거든요. 이태리가. 근데 통일을 시킨 적들은 점령을 하고 이기지만 신라가 백제 통일했을 때 점령한 것처럼 통일을 당한 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부 이태리 사람들은 통일을 당한 입장이고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엄청 밀려와서 이민을 와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 아이리시 패민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아이리시 대디근이 일어나면서 1840년대에 아일랜드에서도 미국으로 이민을 엄청 오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귀화를 해야 되는데 그 귀화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됐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에 대한 제한을 하는데 제한을 하면서 이런 유럽 계통은 귀화를 할 수 있고 아시아는 여기서도 빼요. 그래서 철도 노동자로 엄청 많이 왔지만 10분 남았습니까? 네. 네. 철도 노동자로 엄청 왔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그냥 그 빨래방, 그 서부에서 옛날에 빨래방은 정말 고된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네, 그럼 빨리빨리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설을 좀 못했는데 그 다음에 1875년에 근데 이 페이지 이 액트라는 거는 모든 아시안 여성을 일종의 매춘부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정을 하고 생긴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왜 생겼냐면 철도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엄청 왔잖아요. 다 남자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한 10년 살고 나면 20대에 와서도 30이 되잖아요. 그러니 가정을 이루고 살고 뭐 여기 좀 그러니까 가정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 우편 색시라고 그러잖아요. 우편 신부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애를 낳으면 시민권을 주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근거를 자식까지 있고 부인이 있으면 얘네들이 진짜 자기네 나라로 안 가겠구나 해갖고 그 아시안 여자가 못 들어오게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이민을 제한합니다. 근데 이거는 1875년 일이지만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한국에서 30대 싱글 여자가 미국 비자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이 있더라고 해도 은행에 뭐 통장도 보여주고 내가 뭐 재산이 있다 뭘 막 보여주지 않으면 비자를 안 해줘요. 왜? 여기 와서 그냥 물러 살까봐, 여기 와서 매춘할까봐, 여기 와서 미국 시민권자랑 해서 안 갈까봐.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살기 좋은데 나는 여기 가서 미국 가서 살고 싶은 건 아닌데 아직도 저런 100년 이상 된 뿌리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법 갈까요? 이거는 아주 정말 획기적인 법인데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국인은 다 들어올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어요. 이거는 지금 요즘에도 되게 중동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요즘 같으면 거의 비슷한 법이에요. 이게 시대만 100년이 바뀌었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런 법들이 있어서 저 법에 따라서 심지어는 그 어떤 이고라는 중국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라다가 부모 고향인 중국에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데 입국 불허가 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 소송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서 가는데 결국 져요. 근데 이 케이스 말씀을 드려보면 요즘에 그 로드 스칼라십 받은 하버드 젊은 학생이 다 얘기 들으셨죠? 그 친구가 지금 불법으로 있지만 다카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부모 쫓아왔지 자기는 여기 오려고 온 것도 아니지만 부모 쫓아온 거고 어렸을 때 여기서 교육 다 받고 영어 잘하고 미국 사람인데 애초에 자기 들어올 때 부모가 불법이었다라는 그런 제약 때문에 지금 영국으로 그 스칼러십을 받으러 나가면 재입국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1882년에 생겼던 이런 법으로 부당한 일들을 당한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처럼 똑같은 색깔만 바꿔갖고 현재까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다음 이거 보고요. 이 다음 거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 볼 땐 비슷한데 차별적인 법이 있다고. 그 이꾸라는 세탁소 하던 중국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소유할 수 없는 법들이 있었고 땅 소유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그래서 금융업으로 많이 들어간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금융업을 할 만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비즈니스를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노동 강도가 센 게 세탁소였어요. 요즘 드라이 클리닝 이런 게 아니고 양잿물을 물에 끓여서 사람 손으로 빨아내는 세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엄청나게 이런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조례를 바꿔요. 법도 아니고 조례로 모든 앞으로는 목적물에서 세탁소를 하려면 화재 위험이 있으니 무조건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전체에 있던 중국 사람이 소유한 세탁소는 다 목적 건물 안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특수 허가 신청을 내는데 한 군데도 허락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세탁업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이게 차별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갔는데 저 사람도 져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게 그 사람이 하던 그 세탁소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 하킨스라는 사람이 그때 샌프란시스코 시장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런 일들이 없나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네일 가게 또 우리 세탁소 폴크 사용하고 뭐 환경 규제 굉장히 심하잖아요. 환경 규제 너무 좋은 얘기인데 생각해보면 저거 말고도 세탁소 말고도 환경 문제 될 만한데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뉴저지 뉴욕 같으면 쓰레기 재활용 규제를 안 하잖아요. 그냥 막 뒤집어 싸서 버리면 그거를 분리수거하게 하는 게 차라리 환경에 더 중요할 것 같고 쓰레기 과대 포장 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엉뚱하게 세탁소만 두드려 잡아서 지금 한 10년 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세탁소를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 인바이러먼털 클리닝 하는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폐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은퇴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좋은 얘기인데 과연 저게 괜찮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오늘도 또 이렇게 너무 초반에 얘기를 길게 해갖고 뒤에 많이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에서 끊어야 되겠고요. 이 아시안을 차별하는 법들이 뭐가 있느냐는 이 책자에 보시면은 간략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많이 이제 재미도 있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0년 이상의 역사가 있군 아시안 차별이 이런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거고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 네, 이게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여기 처음 10년 단위로 1950년부터 2018년까지 횟수고 이민자 총수, 그 다음에 해마다 증가수, 그러니까 전 10년 대비해서 차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이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1940년, 50년은 지금 그 세계대전 관련해서 센서스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칸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지금 증가수가 쭉 늘어나고 있거든요. 1135명에서 1850년에 그 다음에 3만 2천이 돼요.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발견이 돼서 중국에서 금캐러 하고서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 노동자로 임금 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사이에 3만 5천이 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그 1870년 이민법 나오죠. 그 이민법은 아시아는 국적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그런 법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10년 중국 사람들이 이민 온 지 20년이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 때는 다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이 애초부터 이민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왔다 그냥 눌러 앉게 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애초에 여기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돈 벌어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이민법이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882년에 Chinese Exclusion Act라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인 배제 법이 생겨요. 그 법 이후로 5,700명이 줄어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거나 뭔가 정책이 바뀌면 이민사회에 이렇게 숫자가 증감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1886년에 아까 세탁소 사건, 그 세탁소 사건 이후로 6,800명이 또 줄어요. 왜 세탁소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냐면 여기 있는 거를 괴롭히진 않는데 이민법으로 먹고 사는 거를 좋은 방법이에요. 세탁소 하던 거를 할 수 없게 되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가족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는 인구수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현재 상황에서도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한국의 IMF가 터지고 나서 유학생 수가 확 줄었잖아요. 90년대 막 올라오다가 그러고 나서 한동안 32가에 한인 식당들이 안 된다고 난리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한국 식당들이 안 된다고 했었던 게 한국에서 2007년에 경제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때 또 한 번 하고 그런데 요즘에 K-팝이 중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한인 상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불체자들 니네 불법으로 왔는데 내가 쟤네들을 왜 도와줘야 돼? 나는 영주권 10년 어디서 식당에서 일해서 받았는데 나는 돈 얼마 주고 투자이민에서 왔는데 내가 쟤네들을 왜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단견으로 보시는 거예요. 쟤네들이 있어서 우리 식당에 와서 밥을 먹어주고 저 사람들이 우리 세탁소에서 세탁을 해주고 저 사람들이 뭘 해주기 때문에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전체가 서바이벌이 가능한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경제, 지금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경제 상황만으로는 지금 안 돌아갑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윤리를 규제하는 법이 있고 어떤 법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감옥 간다, 또 강간하지 말라 이런 거는 다 윤리와 도덕에 관한 규정들을 법으로 법제화시킨 거고 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 퇴직할 때는 정부에서
뭐 2,500불씩 뭐 몇십 년 된 사람은 뭐 돈을 준다. 이런 거는 윤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규칙을 세운 법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불체자들을 만들어내는 이민법이라는 거는 앞에 말씀드린 윤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니 보면 아시안들은 아니거든요. 아시안들이 아니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민은 뭐 핀란드나 노르웨이처럼 하얀 애들을 받아들이지 우리가 왜 저 시커먼 푸에르토리코 뭐 하이티 이런 사람들을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법을 만들면 우리처럼 약간 색이 구부족족한 누꾸리미한 이런 사람들은 피해보는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현재 이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야 저거 불체자들 불법인데 내가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실제 이민법이 어떤가는 이제 다음에 나오시는 주디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느낀 것이 역시 공부는 어렵다. 우리 뭐 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제로 이런 법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닭가드리머 중에 한 형제에게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형제가 그 어려운 중에도 본인을 나타내고 이렇게 그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좀 말이 빠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리머 준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유지 장로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고요. 현재 카로프랙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이민자 보호교회 뉴저지의 첫 심포지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2019년 이번 연도에 이보교에서 열렸던 그 위주 한인 드리머 공모전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것부터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간증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닭가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무거운 마음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머로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이제 19년, 거의 이제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미국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한국에 계셨고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어린 나이에 신분에 대한 중요성과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았고 미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려고 했었고 영어를 빨리 배우는 것에 대해 힘을 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유년부를 다니긴 했었는데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 그 교회에서 줬던 빵이 되게 맛있어서 교회를 갔었고요. 이제 미국에 와서는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리빙스톤에 있던 어떤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당구대가 있어가지고 당구를 치고 싶어서 또 놀러 교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도 이사를 몇 번 했는데요. 리빙스톤, 웨스트오렌지, 크리스탈 그리고 레오니아까지 한 4번 정도 이사를 했었고 이제 그때 레오니아에서부터 다른 친구들과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신분에 대한 의문점이 되기 시작할 때는 고등학교 11학년, 12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는 외국 친구들이 더 많았어서 잘 몰랐지만 한인이 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주변 친구들과 제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 몇몇 친구들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많이 넣었었고 또 몇몇 친구들은 공부도 잘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못 넣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두 그룹의 친구들 사이에는 신분이라는 구분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는 그때는 신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큰 좌절과 큰 어려움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없는 것이 저한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분 없는 친구들끼리 같이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을 꾸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대학에, 평범한 일자리에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2년제 대학교를 진학하고 나서도 학교를 오고 갈 때 차가 있는 친구들과 또 차가 없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운전도 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점점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며 신분의 어려움과 또 중요성을 몸으로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학비 걱정 없이, 운전 걱정 없이 방학에는 한국과 해외에도 놀러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반면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학교와 일을 병행해야 하고 학교 수업 시간과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몇 시간 일찍 가야 했고, 방학 때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을 해야 했던 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왜 나는 이것이 안 되지? 저것이 안 되지? 운전을 못하지? 여러 질문들이 생기면서 저의 제한된 삶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한국에 가지 못했고 보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고 저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황을 했던 시기에 저를 잡아주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목사님, 같은 아픔이 있는 지체들, 또 교회 식구들이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줌으로써 흔들렸던 저의 마음을 제가 다잡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막연히 신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이 주어진 건지, 이 시간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저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하나 해답을 찾으며 살아가는 중에 저 말고 제 주변에도 신분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저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가고 더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카라는 신분이 주어졌고, 신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드리머들의 인생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드리머 조셉이라는 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리머라는 인물을 이해하면서 연기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신분이 주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같이 아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조석이 너가 느꼈던 그런 아픔들을 남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고 아파하고 있으니 같이 위로하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지 모르기에,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쁜 짝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요. 영주권 시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영주권 시민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가는 드림을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당당히 삶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변에도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몸된 교회가 되어주며 제가 받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쭤주신 김준사 평론가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그 법적인 부분들을 우리 조기재현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서 우리 박수로. 안녕하세요. 이미 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2019년 지난 2년간의 이민 정책이 우리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미국 전체에서 큰 합의였습니다. Hire American, Buy American이라는 프레이즈로 시작해서 새 행정부에서 결국 우리는 충분히 이민자가 있고 이민자 유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철학을 갖고 그렇게 이제 폴리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표가 난 것은 퍼블릭 처지에 대한 법규가 8월 달에 발표가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퍼블릭 처지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퍼블릭 처지가 뭐냐면은 미국 언젠가는 미국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은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 법안에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네.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인터프리트하기를 캐시 보조를 받거나 아니면 롱텀으로 인스티튜션에 들어가서 케어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 이렇게 굉장히 네로하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충분히 사회에서 컨트리뷰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8월에 발표한 법에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정부 혜택들을 리스트에 올려서 그런 혜택들을 받는 사람들이 일단 영주권 신청이 기각날 수가 있고요. 또한 현재까지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네,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데피니션이 브로드해지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입국 금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법규가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근데 미국 이민의 절대 다수인 80%가 가족 초청 이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 법규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체 이민자들인데 취업 이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80%의 가족 초청 이민에서는 조인트 스폰서라든가 아니면 초청하는 그 부모님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이제 그들의 재정 능력 또 초청받아서 오는 사람의 재정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향후 가족 이민의 50% 정도가 기각날 수 있다. 지난 5년간의 케이스들의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 법이 적용됐었더라면 56%가 기각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리서치 발표가 있습니다. 즉 새로 제정하지 않고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행정부가 합법 이민을 반으로 줄이는 그런 법규가 발표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내용인데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죠. 이민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미국 국익에 피해를 끼치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서 넘겨주시면 그 이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미디어에서 빅빅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과 틀립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키로 리서치 센터의 이제 자료들을 보면요. 연초에 발표가 났었는데 합법적인 이민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미국 경제 규모가 2060년 40년 후에 약 19조 달러가 줄 것이다. 미국 경제를 그동안 뒷받침했던 것은 이민자라는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누구 한 명 이민자가 살인이 일어나면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죠. 그런데 무슨 연쇄살인자가 100인이면 그 정도 보도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치 이민자들이 갱 멤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범죄자들이 많은 것 같은 그런 픽처를 자꾸 그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디를 가나 그게 1세대건 2세대건 이민자들은 범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통계이고요. 그 다음에 창업률을 보면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실리콘밸리 출신이라서 창업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자, 2017년 포르천 매거진에서 미국의 500대 회사들
자료를 냈는데 43%가 이민자 1세대 혹은 2세대가 창업한 회사들입니다. 500개 회사에 미국에서 넘버원에서 500까지 거기에서 43%. 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좀 오래된 회사인데 크라프트 식품 회사가 이제 캐나다 이민자였고요. 펜다 익스프레스라는 식당 아시죠? 그건 이제 중국 사람이 아니라 미얀마 출신 이민자가 만들어서 24,000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그리고 뭐 줌바라는 회사는 콜롬비아, 인텔은 뭐 유명한 이제 헝가리 출신의 창업자인데 10만 명이 넘는 그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죠. 그 사람 1세대 이민자예요. 그 다음에 구글, 러시아 사람이죠. 이민자. 테슬라는 사우스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야후는 타이완, 이베이는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스타페이지 같은 이제 최근 스타트업은 브라질이고, 한국 사람은 없느냐?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여러 있어요. 넥스트점프도 한국 분이고요. 1.5세. 피스컬 노트 같은 경우는 2세 한국인이고요. 1세대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뉴욕의 문, 샌프란시스코의 미미박스.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이민자들이 창업해서 많은 미국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이민 통계를 보면 이민자들은 이미 여러 가지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소셜 번호가 있건 없건 페이롤을 하기도 하고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싶어서 세금 보고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살면서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렌트를 내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식품을 사고 여기서 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1세대와 2세대 이민자들 합한 숫자를 3대 이상 된 미국인보다 비교했을 때 33%의 적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복지 혜택을 이유로 해서 이민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에는 그냥 이민 축소에 대한 그런 목적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프레임이 있죠. 이민자들을 마치 복지 혜택이나 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참정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미디어를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사실은 마치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컨트리뷰션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소련비 비자가 매년 90억 달러 이상의 원천 징수세를 납부하고 있고, 소셜 시큐리티 텍스도 받는 금액보다 내고 있는 금액이 훨씬 많은 지금 손해보는 상황에서 이번 법규가 해당하는 사람들은 비이민 비자 연장, 신분 변경, 예를 들어서 H1이라든가 뭐 E2라든가 L 비자라든가 F1 비자라든가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 신분을 연장하신다든가 영주권 신청하실 때도 해당이 되고요. 특별히 이미 미국에 들어와서 anytime 36개월 중에 12개월 이상을 정부 혜택을 이용한 사람은 퍼블릭 차지로 데피니션이 나와서 이거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고요. 만약 한 달에 해당 혜택을 2개를 받으면 2개월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그런데 이번에 법규가 나왔을 때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하셨는데, 영주권자도 이번 법규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메디케이를 받으면은 그러면 영주권을 잃게 되나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을 못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영주권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시민권자에게도 다시 시민권을 박탈한다던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체류 신분이 비영주권자이거나 소련 미비자이지만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던가 아니면 내 아이도 나처럼 소련 미비자지만 18세 미만이라서 정부 혜택을 건강 문제로 받았다던가 이런 경우에 신청자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클리어하게 나와서 다행히 내가 아닌 다른 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영주권 신청에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러면 뭐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좀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안내 자료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를 좀 큰 문제로 삼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들이 포함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얻는다고. 그다음에 이제 PANF 같은 거는 주마다 이름이 틀린데 뉴저지에서는 Work First NJ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잠깐씩 캐시 어시스턴스를 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에
이 법이 시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3개월만 받아도 몇 개를 받게 되면은 갑자기 퍼블릭 찰지가 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충분히 받지 않았어도 미래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조항에 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든지 정부 부호, 참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함되지 않는 것. Emergency Medicaid가 포함되지가 않아서 그 임산부라든가 갓 태어난 아기들, 네, 그래서 이제 아동들하고 출산 후에 60일간의 케어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언제든지 정부 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미래형 심사 기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무엇을 보느냐? 이 사람이 직장이 있느냐? 그러면 가계 전체 소득은 얼마냐? 자산은 얼마냐? 나이는 일할 만한 적당한 나이인가? 건강 상황은 어떤가? 그다음에 가계 사이즈와 교육 수준, 그다음에 기술은 어떤가? 이렇게 전체 상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직장이 있거나 나이가 젊거나 건강이 좋다거나 교육 수준이 높다거나라고 하면은 이 퍼블릭 찰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가족 초청에서 이제 많은 경우가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그 스폰서가 affidavit support라고 하는 재정 보증을 서시게 되는데 이번에 퍼블릭 찰지하고 같이 발표가 나는 것이 이 재정 보증인의 책임을 강화해서 묻겠다. 전에는 재정 보증인이 재정 보증을 섰더라도 그리고 나서 그 베네피셔리로 이민 온 사람이 만약 혜택을 받았더라도 재정 보증인의 책임까지 묻지를 않았는데 지금 재정 보증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즉 재정 보증인은 앞으로 이사를 가도 이민국에 알려줘야 되고 재정 보증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 기관에서 그걸 트랙해서 그 재정 보증을 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내겠다.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부에서. 아직 발표한 것은 없고요. 자, 그럼 이미 정부고를 받으신 분들은 10월 15일까지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미 받으셨던 거 가지고는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주변에 만약 그러신 분이 있다면 또는 만약 이미 영주권자시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10월 15일부터는 받으시면 안 되고요. 시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물어보는 조항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그 합법적인 수혜를 받았으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라도 신청서에 잘못 정보를 넣었다던가 내지는 어떤 혜택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3개월을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리포트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조항이 있는 그런 혜택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몰라서 잘 지키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도덕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시민권 신청 때 기각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테크니컬하게는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 신청 때 이런 문제가 걸릴 수가 있는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퍼블릭 찰지는 여기에서 멈추고요. 그 서류 미비자가 위급 상황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5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이건 사실 이제 서류 미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위급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전문가 내 상황에 미리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내가 누가 됐건 만약에 갑자기 체포가 돼서 구치소에 가시게 되면은 전화를 한 군데만 걸 수 있다던가 전화를 뺏기고 내 지갑을 뺏겨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어디다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게 되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되거든요. 중요한 전화번호를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서류 같은 거는 미리미리 잘 찾으셔서 한 곳에 보관하셔서 누구든지 나의 가족이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내가 아프거나 서류 미비자 같은 경우라면 이제 체포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때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결정을 할지 이거를 위임장 같은 곳에서 만들어 놓는다던가 이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서류 미비자 분들은 이렇게 불신 검문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불신 검문 대처법에 대해서는 시간상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오늘 시민참여센터에서 준비한 굉장히 구체적인 브로셔들이 몇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이민국 도장이 찍혀있는 영장 비슷한 그런 워런트가 아니라 진짜 판사가 도장을 찍은 판사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장일 때만 그때만 효력이 있다는 것. 네, 그러면 브로셔를 참조해 주시기로 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행사가 끝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패킷 안에 불법 아니 불신 검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대응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만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4가지 종류 정도 있을 텐데 그걸 꺼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아시겠어요? 교회나 아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비치해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순서지 제일 뒷면에 보시면 이민자보호교회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핫라인과 사회복지서비스 헬프콜이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시면 꼭 이 전화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변호사님들하고 또 다른 좀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대기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테니까 이 번호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 있을 때마다 꼭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님 나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복지교회와 우리 센서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 주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영주권,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기존에 있는 미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런 사회복지를 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도 하고 또 여러 사회기관들이 이런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좀 안내해주는 그런 케이스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좀 교회에서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왜 교회가 이 사회복지 정부에서 주는 그런 복지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구원지 목사님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된다 이런 성서적인 의미가 일단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대단히 이제 그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민자들이 언어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영어를 좀 한다고 해도 전혀 접해보지 않은 생소한 부분의 내용들은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미국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는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주장하고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익숙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자기들의 권리는 본인이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100년을 살아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가 없고 또 내가 나이가 다 되어서 정부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 찾아가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줍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는 내가 찾지 않으면 안 주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의 동사무소처럼 생각해갖고 나이가 되면 찾아와서 받으라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교회 사회복지 활동의 필요성들을 봐야 되는데 매년 유급과 유저지에서 한 2,000명 이상의 우리 한인분들이 리타이어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62세 할 수도 있고 65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70세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충 보면 2,000명 이상의 한인들이 이 리타이어를 하나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느닷없이 그때 되어갖고 하려면 많은 부분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텍스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아갖고 지금 만약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 62세에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 한 800불 뭐 그 정도 선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모르고 65세에 가고 받아버리면 한 1,000불 받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냥 메디케어를 하고 그러면 또 메디케어로 인해서 그 맨날 그 의료보험을 따로 또 한 400~500불 주고 사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알면 아 내가 62세에 미리 은퇴를 하고 차라리 메디케이드를 받는 게 낫겠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이제 힘들어지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70세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아직까지 일을 하시나? 내가 놀면 누가 받죠? 근데 이분은 충분히 세금도 내고 또 조그마한 본인의 집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픈 상황이에요. 아픈데 병원을 가지 못하고. 근데 사실 뉴욕시티에서 그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이 840만 불 미만에 들어가고 680만 불인가요? 그 미만에 있고 수입이 극히 적으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소셜워커 가서 이야기하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왜냐? 사람들이 내가 집 가지고 있으면 그걸 못 받는다고. 그래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어디서 가짜뉴스를 듣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성보다 사람 잡는다고. 잘 모르는 사람 옆에 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62세, 65세가 아니고 40 중반부터 자기의 노후를 위한 계획을 했대요. 내가 보통 40 중반이 되면 본인이 앞으로 뭐 월급이 특별히 많이 올라갈 것 안 했다 이건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적게 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일 안 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한 소셜연금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받을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은 메디케이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노인 아파트 가면 노인 아파트 메디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노인 아파트도 힘들고 그리고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어서 보험을 사야 되니까 보험을 또 사야 돼요. 그러면 메디케이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끊임없이 교육을 해갖고 일상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사업을 실패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럴 때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이죠. 프로싱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다 자살했죠. 그 사업에 실패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버렸는데 그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런 변을 당한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찾아보면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그런 걸 찾지 않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일상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 교회가 최고의 커뮤니티에 대한 선교 활동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끊임없이 교회에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또 자체적으로 심포지엄 같은 것을 하면서 교인들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복지 관련된 꼭 소셜워크가 아니라도 복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분은 이렇게 이 기관으로 찾아가면 되겠다 이분은 저 기관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케이스 매니저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꼭 있고 이분들이 끊임없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또 40 중반만 되면 그런 여러 이제 그 남성교회라는 이름을 통해 갖고 교육을 하고
자꾸 듣다 보면 어디서 그런데 우리 복지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면서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각 교회 복지 디렉터가 스텝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들을 교회에서 미리 좀 준비해서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좀 교육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교회에서 지금 뉴욕과 뉴저지에서 그런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벌써 오랫동안 1년 가까이 교육을 받아서 거의 전문가 수준에 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뉴저지는 지난번 카운티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이번에는 또 AWCA와 연계를 해서 거기로부터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주로 이제 교회에서 하려면 이제 자격 복지 디렉터들의 자격과 임무는 이분들이 이걸 배웠다고 비즈니스로 밖에 나와서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 반드시 교회 내에서 선교의 영역으로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추천도 그렇게 하고 그런 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돈을 받거나 그런 브로커 역할들이 안 되게끔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 뉴욕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영문 편지 하나 읽어주는데 10불, 그 다음에 작성해주는데 10불. 예를 들어갖고 이제 노인 아파트를 신청하려 그러면 적어도 10군데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합니까? 200불 나가죠. 근데 노인 아파트를 신청해야 할 수 있는 이 분들이 텍스 크레딧이 없는 영주권자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따라와서 애나 가지고 있다가 영주권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분들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이 400불 미만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필요 없어 나가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노인분들하고 이제 룸메이트를 하고 있는데 400불이 채 안 되는 돈으로 룸메이트를 하려니 어떤 환경에 룸메이트를 해야 되는지 상상이 가시죠. 이런 분들, 그리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텍스 크레딧이 없는 분들은 800불 미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룸메이트 한다고 한 500불 내고 나면 300불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분들에게 200불의 돈을 쓰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삶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룩한 분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것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그런데 늘 브로커는 가까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호사가 안 되는 것도 브로커가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다 들어. 그래서 돈만 날리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 교회에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교회들은 이런 내부에서 복지교육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 복지사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1차 교육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 케이스로 이쪽으로 전달해주고 저쪽으로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교회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필요한 SSI가 뭔지, SSA가 뭔지, 그 다음에 푸드 스탬프를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또 뭐 뉴욕 같은 경우는 메트로 카드를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이거는 어디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부터 59세, 58세 그러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며,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뭐 이거를 교회나 사회기관에다가 내가 도네이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복지교회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복지교회라는 것은 정부의 돈을 받는 것이거든요. 정부의 돈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정부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또 이 노인 아파트라든지 저소득자 아파트, 여기에 우리가 충분한 돈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번 주정부나 이런 데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1인당 뉴욕
유저 기준은 지난 10년 전 인구조사에서 연방의원 한석을 이뤘습니다. 보통 연방의원 한석에 6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60만 명 이상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2010년도 기준으로 연방정부에서는 1인당 매년 2,000불에 달하는 돈을 주정부에다가 주거든요. 근데 60만 명이 응하지 않았으면 얼마의 돈을 잃었겠습니까? 10년이면 2만 불이죠. 그러면 60만 명이 10년 동안 2만 불을 못 받게 되면 125 달러에 달하는 돈을 못 받게 된다. 근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학교, 그 다음에 이 저소득층 주택, 그 다음에 또 공공시설에 관련된 들어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빵을 만들 때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빵 다 만들어놓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루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빵 만든 사람들은 열받죠.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눠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60만 명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야말로 이 커뮤니티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인구조사에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 주에서 이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 단위에서 돈이 없어서 복지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하시고, 또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커뮤니티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한인 커뮤니티가 투표를 높이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로부터 두려운 전쟁에 대입하면 이런 복지 활동을 하는 기관들에게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있으나마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쓰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센서스 어떻게 해, 왜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 더 붙이면, 여러분 미국 오셔갖고 여러분 태어난 자녀들 족보에 다 올렸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족들이 하는 족보부터 모르지만 센서스는 정부가 하는 족보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었다, 언제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 국가 족보에다가 올려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걸로 찾을 수도 있지만 센서스가 가지는 그런 나중에 가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딱 이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들었어요. 아, 내가 참여를 꼭 해야 되겠구나. 그 센서스는 또한 왜 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참 쉬워요. 쉬운데 어떻게 하냐? 10문제밖에 안 됩니다. 질문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전부 다 이런 셀프 들고 다니시잖아요. 들고 다니고 이 안에서 카톡으로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전부 다 교회에서 센서스 웹사이트를 다 공유하고, 집으로 이런 센서스 관련된 질문지를 받게 되면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아이디가 있는데 그거를 들어가서 넣기만 하면 내가 거기에서 인구조사에 응할 수가 있는데, 한국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센서스가 이 자료가 올 때는 다 영어하고 스페니쉬로 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는 한국말이 필요해 다시 또 보내면 한국말을 보내주는 이런 근데 만약에 온라인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한국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그 자리에 모여가 가지 말라고 하고 다 지금부터 열어갖고 지금 합시다 라고 하면 5분 나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면 옆에 있는 분들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커뮤니티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우리 커뮤니티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한인 회장? 한인 회장님보다도 저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 목사님의 테리토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 목사님만 보고 있는데, 우리 커뮤니티의 목사님들이 인구조사에 문외한이고 관심이 없어서 안 하면 지도자 역할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가 좀 발전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제 역할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2020년도 인구조사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절대적으로 목사님들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분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인구조사에 응하게끔 만들겠다, 이런 결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디 장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밖에 나가시면 제가 좀 늦게 와서 이거를 여기에 못 드렸어요. 다 들어요. 요거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이 안에 충분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 시민권자들 중에서도요 1200명 이상이 체포가 돼가지고 추방이 됐어요. 지난 한 6년 동안. 왜 그러냐? 영어를 잘 못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 길거리 가다가 잡혔어. 뭐야? 그럼 내가 기타를 내가 집에 가서 갖고 올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잡아가고 너 거짓말이야. 네가 왜 시민권이야? 영어도 못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추방된 사람들이 무지기수 많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했을 때 거리나 이런 데에서 왜 옛날에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길거리 갔다가 전혀 관계없는 남 싸움 하는데 관계돼갖고 그냥 가서 구속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은 정신이 약간 돌았는데 왜 그러냐? 싸움 하는데 구경 갔다가 옛날 경찰에 와갖고 그냥 얼굴이 좀 호박하게 생겼어. 그 사람이 저기 범인 줄 알고 무지만짜리 돈을 팬 거예요. 그래갖고 하도 많이 맞아서 정신이 살짝 돌아왔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길거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꼭 시민권자들은 드라이브 라이센스 가지고 다니고 또 이런 걸 읽으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고 또 사실은 시민권자 이해분들은 반드시 자기의 신분증을 갖고 다녀야 돼요. 뭐 주재원이라든지 유학생 같은 거 여권 꼭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원래 그게 법이죠. 그거 갖고 다니는 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복지사들이 이런 내용까지도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교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권자 등록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게 머지않아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커뮤니티가 되고 커뮤니티가 교회가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다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인 커뮤니티가 결속되고 그 결속된 것으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저는 복지 이 교회의 역할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아서 금방 끝날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저지 이복의 복지 디렉터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박순진 목사님, 김원영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 복지 디렉터 임명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디렉터 임명장 받으신 분들은 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뉴저지 동산교회의 김병희님, 백영봉님, 최보호님, 홍민기님, 수정교회 장세정님, 세방주교회 박이주님, 참된교회 권영수님. 위원장님을 지내서 대독을 가져가겠습니다. 복지교회 디렉터 이름 김병희 뉴저지 동산교회 이 사람은 복지교육을 성실히 받음으로 연약한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민자 보호교회 복지교회 디렉터로 임명합니다. 주후 2019년 9월 29일 이민자 보호교회 뉴저지 보교 TF 위원장 윤명호 목사. 뉴저지 동산교회 홍인기님 내용은 같습니다. 뉴저지 동산교회 최봉호님, 뉴저지 동산교회 백영봉님, 수정교회 장세
박세정님, 세방주교회 박이주님, 유저지 선대교회 배명수님, 단체 사진 한번. 많은 스태프들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팀장 역할을 하시는 복지 디렉터이십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시간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선정 목사님 기도하시기 전에 다 같이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구호는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삶과 사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뭐 이 동네 있잖아.